자, 계속 이어서 좀 전까지 겉보기 운동에 대해서 잠깐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이제 배우는 시기가 올 거고요. 일단은 우리가 실제 운동이 아닌 눈으로 보는 이런 겉보기 운동이라고 하는 것도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상당히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예요. 예전 사람들도 지금의 우리처럼 밤하늘에 있는 별들을 관찰을 했었을 거거든요. 근데 그 별들을 관찰을 하다 보면은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떤 별은 순행만 합니다. 그런데 어떤 별들은 순행도 하고 역행도 하거든요. 그런데 저것을 설명하고자 했을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말 그대로 우주에서 천체들의 움직임이 어떻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 당시에 눈으로 보이는 현상들, 자신이 알고 있는 내용들로 가지고 우주관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내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우주관 중에 대표적인 두 개의 우주관을 여러분들이 좀 살펴볼 겁니다. 바로 그 밑에 보시면은요. 바로 우주관 해서 첫 번째 나와 있는 게 프톨레마이우스의 천동설이라고 하는 게 나와 있죠. 맞지? 자, 지금 순행, 역행 요거 두 개 개념 잘 잡으셔야 됩니다. 알겠죠? 순행은 서에서 동쪽 반시계 방향, 역행은 동쪽에서 서쪽 시계 방향이에요. 자, 그런데 제일 먼저 나와 있는 프톨레마이우스의 천동설은요. 천동설은 다른 표현으로 지구 중심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찌 보면은 너무나 당연한 우주관이에요. 우주의 중심이 지구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즉, 지구를 중심으로 모든 행성들의 움직임을 설명을 하려고 했던 게 바로 천동설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우주의 가운데 지구가 있어요. 그리고 이 지구 주변으로 나머지 천체들이 돌아간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이에서는 달이 돌아요. 달. 그런데 여러분들 달도 우리가 1년 동안 관찰을 해보면은 역시 순행 아니면 역행 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야 되겠죠. 근데 달도 순행만 나타납니다. 달도 순행만 나타나요. 오케이? 그런데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태양도 순행을 하거든요. 그지? 태양도 순행만 합니다. 태양도 돌아요. 지구 주위를. 태양 지구 주위를 돕니다. 됐습니까? 그런데 이 프톨레마이우스의 천동설에서는 달과 태양 사이에 우리가 알고 있는 행성인 수성과 금성이 존재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수성과 금성을 살펴보면은 얘네들은 순행도 하지만 역행도 해요. 오케이? 근데 보세요. 만일 달, 태양처럼 요 일정한 궤도를 따라서 이렇게 빙글빙글 반시계 방향으로 돌기만 하면은 무슨 운동밖에 안 나타납니까? 무슨 운동만 나타날까요? 순행만 나타나겠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셔요? 순행만 나타나겠지? 그런데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내행성 중에 뭐 수성이나 금성 그리고 외행성도 역행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역행이 나타나면은 지금 보는 것처럼 일정한 궤도를 따라서 빙글빙글 돌고 있는 것만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왜? 이렇게만 돌면은 얘네들이 순행밖에 못하는 거잖아. 그럼 역행한다고 해가지고 얘네들이 돌다가 갑자기 딱 멈춰가지고 다시 되돌아갔다가 또 다시 움직인다? 뭐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맞지? 그래서 이 프톨레마이우스의 천동설은요. 일단 지구가 중심인데 나머지 천체들이 우리 눈에 보이는 현상들을 어떻게든 꿰어 맞추려고 했었어요. 알겠습니까? 어떻게든 꿰어 맞추려고 했었습니다. 이게 사실 과학적 지식을 요하는 과정이지만 그때그때 시대상을 반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종교관에 따라서 지구가 만물의 중심이 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천체라는 것을 기준으로 놓고 해야 되기 때문에 눈으로 보이는 걸 어떻게든 꿰어 맞추려고 했었던 겁니다. 그랬을 때 그 역행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되느냐? 요거예요. 보세요. 이런 식의 큰 원이 있습니다. 태양과 달과 태양 같은 경우에는 요런 큰 원을 돌거든요. 근데 이 큰 원을 이심원이라고 해요. 이심원. 그런데 앞서 이야기했던 수성이나 금성같이 역행을 하는 천체들은요. 이심원이 있습니다. 이심원이 있는데 거기에 또다시 작은 원을 하나 도입을 해요. 작은 원을. 그런 다음에 이 작은 원에서 나머지 역행을 하는 천체들이 빙글빙글 돌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케이? 그랬을 때 이 작은 원을 주전원이라고 해요. 오케이? 그러면서 보세요. 요 천체가 요 주전원을 따라서 빙글빙글 돌고 있는데
이때 요 주전원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원이 요 이심원을 따라서 빙그르르 도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놀이동산 같은 데 가보면은요. 놀이기구 중에서 사람이 탔는데 그 놀이기구가 이렇게 회전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빙글빙글 돌고 있는 거 있죠. 맞지? 왜 타면은 멀미를 유발하는 뭐 그런 식의 놀이기구들 있지 않습니까?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 주전원에서 돌고 있는 천체들이 이 주전원을 따라서 돌면서 이 주전원 자체가 이심원을 돌다 보니까 보세요. 요런 궤적으로 보이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하면은 순행 설명할 수 있죠. 역행 설명할 수 있죠. 또다시 순행 설명할 수 있죠. 역행 설명할 수 있죠. 이렇게 프톨레마이오스의 천동설에서는 순행을 하는 천체와 역행을 하는 천체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이심원과 주전원이라고 하는 개념을 도입해서 역행을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런데 이것 말고 우리 눈에 보이는 또 다른 현상들이 있어요. 선생님이 아까 요 달과 태양 사이에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수성과 금성 같은 내행성이 있다 그랬었죠? 그지? 그런데 이 내행성이라고 하는 녀석들, 수성이나 금성 같은 경우에는요. 위치를 가만히 보면은 태양을 기준으로 해서 항상 태양 근처에서 왔다 갔다 거리고 있거든요. 오케이? 왜 그런지는 실제로 보시면 압니다. 보세요. 태양이 있어요. 태양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행성들이 태양 주변을 돌죠. 그리고 지구가 역시 마찬가지로 그 바깥쪽에서 이렇게 돌고 있을 거거든요. 맞지? 지구가 이렇게 돌 거란 말이야. 근데 만일 지구가 여기에 고정되어 있다라고 생각한 상태에서 내행성들이 요 사이 이렇게 빙글빙글 돌 거 아니에요. 맞죠? 만일 지구가 공전을 하는데 지구가 가만히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행성만 돈다고 생각을 해봐. 알았지? 그러면은 예를 들어 내행성들이 지구와 일직선상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맞죠? 그런데 얘네가 빙글빙글 돌아도 지구에서 바라봤을 때 지구와 태양을 잇는 요 선, 그리고 지구와 내행성을 잇는 선이 최대로 벌어져 봤자 요만큼밖에 벌어지지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내행성들이 빙글빙글 돌았을 때 요 사이에서 돌아봤자 어차피 요 각도 사이에서 항상 태양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거예요. 알겠어? 그러면서 요 각도를 이각이라고 하거든요. 이각. 그런데 최대로 벌어진 각도를 최대 이각이라고 합니다. 요거 최대 이각. 최대 이각. 그러니까 이 최대 이각 사이에서 내행성들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랬을 때 수성은 뭐 한 28도 정도? 그 다음에 금성은 한 48도 정도. 뭐 그 정도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오케이? 근데 그것도 눈에 보이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걸 설명해야 돼. 그걸 설명을 해야 되니까 이때 천동설에서는 어떤 개념을 도입했냐면요. 여기 보세요. 이때 앞서 요 사이에 지금 지구와 태양 사이에 내행성이 돈다 그랬었죠. 맞지? 근데 얘가 만일 요 주전원을 따라서 막 돌고 있는데 태양 따로 움직이고 주전원 따로 움직이고 이래버리면은 예를 들어 태양과 주전원이 반대 방향에 놓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맞지? 그러면 최대이각 설명 못 하거든? 그래서 이 프톨레마이오스의 천동설에서는 지구 그리고 태양을 잇는 선에 그 중심에 주전원의 중심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 봐봐. 이때 태양이 돌 때 요 주전원도 동시에 같이 이렇게 싹 돌아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절대 요 주전원 따로, 태양 따로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최대 이각이 나타나는 수성이나 금성 같은 경우에는 주전원의 중심하고 태양이 지구와 일직선상에 놓여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경우에도 요 각도 이상으로 벌어지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게 그대로 이렇게 움직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이게 최초로 나왔었던 프톨레마이오스의 천동설이에요. 오케이? 자, 정리를 좀 해볼게요. 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프톨레마이오스의 천동설은요. 뭐가 중심이다? 뭐가 중심이다? 그렇습니다. 지구가 중심입니다. 지구 중심이에요. 그러면서 지구가 있고 나머지 천체들이 지구 주위를 돈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특이점은요. 이 역행을 설명하기 위해서 역행을 설명할 수 있죠. 그러니까 천동설에서는 순행하고 역행을 설명할 수가 있어요. 순행, 역행 설명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작은 원을 하나 도입했죠. 그 작은 원을 뭐라 부른다? 작은 원을 뭐라 부른다? 주전원이라고 불러요. 주전원을 도입을 해서 순행과 역행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었던 내행성의 최대 이각도 설명이 가능했었습니다. 오케이? 그런데 말이죠. 우리 눈에 보이는 현상들이 이것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별을 관찰하다 보면은 1년 동안에 그 별을 계속해서 관찰해 봤을 때 6개월 간격으로 별의 위치가 규칙적으로 바뀌는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럴 때 그 사이의 각도를 연주시차. 우리 융합과학 시작하면서 별까지의 거리 계산할 때 가장 선생님이 첫 번째로 이야기했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연주시차 부분이었습니다. 오케이? 그런데 연주시차라고 하는 게 이거거든요. 태양이 있어요. 태양이 있으면 이때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죠. 그런데 별이 있습니다. 별이 있으면 이때 지구가 요 위치에서 별을 바라봤을 때 별이 여기에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6개월 뒤에 반대 방향에 놓이면은 똑같은 별인데 여기에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별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야, 그럼 이거 봐라. 지구가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돌지. 맞지? 그러니까 얘 어떤 방향으로 움직여? 이렇게 움직이네? 이거 뭐야? 역행이죠, 역행. 맞지? 역행하고 있는 거지. 이해가 돼?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요. 근데 요 사이의 각도를 시차라고 하고 요 사이의 절반의 각도를 우리가 연주시차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저 연주시차라고 하는 게 지구가 공전을 해야지만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근데 프톨레마이오스의 천동설에서 지구가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안 움직이죠. 맞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프톨레마이오스의 천동설에서는 연주시차를 설명하지 못합니다. 설명 못해요. 거기다가 또 있습니다. 아까 선생님이 자꾸 내행성 자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수성이나 금성은 우리가 망원경으로 자세히 살펴보면은요, 모양이 굉장히 다양하게 보여요. 그 모양이 다양하게 보인다는 것은 달의 모양처럼 아예 안 보이기도 하고 완전히 동그랗게 보름달처럼 보이기도 하고 반달 형태로 보이기도 하고 배가 쏙 들어간 초승달이나 금음달의 형태로 보이기도 하거든요. 우리 눈에 실제로 그렇게 보여요. 알겠니? 그런데 프톨레마이오스의 천동설에서 주전원의 중심하고 태양을 일치시켜서 같이 빙글빙글 돌려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경우에도 내행성들은 초승달 아니면 금음달, 그러니까 배가 쏙 들어간 형태밖에 안 보여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그걸 알았니? 그러니까 이 천동설에서 설명이 가능한 것은 순행과 역행 가능해요. 그리고 내행성의 최대 이각 설명 가능합니다. 근데 설명 불가능한 게 연주시차 설명 못해요. 연주시차 설명 못합니다. 거기다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었던 내행성의 모습, 그 모습을 위상이라고 하거든요. 위상, 위치와 상태의 줄임말인데 내행성의 위상도 역시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안 돼. 얘 안 돼. 근데 그걸 알고 있었어. 안 된다. 설명이 안 된다라는 걸 알고는 있는데 이 천동설을 무시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아까도 선생님이 이야기했듯이 종교관이나 그 시대상에 반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대로 막 자기 멋대로 지구가 움직인다 이렇게 설명을 못했던 거야. 그런데 이제 슬슬 그런 내용이 나오죠. 더 아래로 내려가시면은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이 나올 겁니다. 자, 말 그대로 지동설, 지구가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은 태양이 중심입니다. 태양이 중심이에요. 오케이? 야, 그런데 봐봐라. 얘는 우리가 지금 보는 거랑 똑같아. 가운데 태양 있고 나머지 천체들이 빙글빙글 돌고 있는 거잖아요. 맞지? 주전원 도입할 필요 없습니다. 뭐 이런 것들 설명할 때 뭐 주전원의 중심이 같이 돈다? 다 필요 없어요. 왜? 그냥 눈으로 다 보여. 알았니? 즉, 얘네들은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은 이런 모든 현상들을 다 설명 가능합니다. 설명 가능해요. 오케이? 야, 당연히 설명이 불가능한 것과 가능한 두 가지의 이론이 있다면은 설명 가능한 걸 찾아야 되겠지. 설명 가능한 걸 써야 되는 게 맞는 거겠지. 근데 이게 맞다고 해도 이것을 인정을 하기가 힘들었던 거예요.
알았니? 그런데 이때 당시에 이제 여기에 이제 의문을 살짝 가졌던 사람이 바로 그 무슨 브라인데? 잠깐만 갑자기 기억이 안 나냐? 티코 브라에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잘 봐봐. 이 사람은 그냥 따로 보시면 됩니다. 티코 브라에. 이 티코 브라에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에 대해서 약간의 의문을 가져요. 자기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게 맞거든? 이게 맞는 것 같아. 그래서 분명히 저게 맞다면, 지동설이 맞다면 거기에 대한 확실한 증거는 연주시차일 거다. 그래서 이 사람이 연주시차를 측정을 하려고 합니다. 왜? 연주시차만 딱 측정을 해버리면은 결과적으로 천동설이 틀렸다는 거 증명이 되거든. 그래서 이 사람이 연주시차를 찾으려고 해요. 그런데 선생님이 연주시차를 처음에 설명할 때 이야기를 했었지만 요 각도가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되게 크게 그려놨지만 실제로 이 각도는요 1도를 3600개로 쪼갠 다음에 그 중에 하나 각도보다도 작아요. 알았니? 1도를 60으로 쪼개면은 1분이거든요. 그런데 1분을 또다시 60으로 쪼개면은 1초가 됩니다. 알았니? 이것도 각도의 단위거든. 근데 요 연주시차가 0.01초 막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생각해봐. 1도도 안 돼. 맞지? 그럼 그 미세한 각도가 측정이 될까요? 잘? 우린 지금 측정하거든요. 근데 이 티코 브라에는 저 연주시차를 눈으로 측정을 하려고 합니다. 가능했겠니? 안 되지. 당연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신이 생각했던 증거를 못 찾아요. 이 사람이. 오케이? 그래서 이 사람은 절충설을 내놓습니다. 절충설. 그러니까 저 두 가지를 섞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지구 중심을 도는 천체가 있고 태양 중심을 도는 천체가 있고 이런 식으로 두 가지를 섞어가지고 절충설을 만듭니다. 알겠어? 근데 그러니까 중간에 나왔다고 생각하면 돼. 오케이? 근데 봐봐. 이 사람은 그렇다고 치고 더 중요한 사람은 바로 저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에 힘을 실어준 사람. 바로 갈릴레이입니다. 갈릴레이가 관측을 합니다. 뭘 관측을 하느냐? 이 사람은요. 망원경을 제작을 해요. 갈릴레이가 망원경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망원경의 종류 중에서 갈릴레이식 망원경이 있어요. 알겠니? 갈릴레이가 자기가 망원경을 만든 거야. 재밌잖아. 멀리 있는 것도 보이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멀리에 있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막 이렇게 막 여기저기를 보기 시작을 하는 거지. 그러다가 이 사람이 뭘 찾아냈냐면요. 첫 번째, 목성의 위성을 관측합니다. 즉, 목성은 이름 붙여 있는 위성들이 몇 개 있다 그랬어요. 뭐 이오, 유로파, 가니메데, 칼리스토 이런 위성들이 있거든요. 이런 위성들을 찾아냅니다. 그래서 이거 봐라. 꼭 지구가 모든 천체의 중심이 아니어도 되네. 예를 들어 목성 주위를 도는 천체도 있으니까 다른 천체가 중심이 될 수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오케이? 두 번째. 내행성의 위상을 관찰합니다. 선생님이 아까 내행성이 우리 눈에 여러 가지 모습으로 보인다 그랬죠. 근데 아무리 여러 가지 모습이라고 하더라도 실제 달처럼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그냥 우리가 밤하늘에서 저기 금성이 있네? 이렇게 하면 그냥 반짝반짝 하는 걸로밖에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모양이 정확하게 안 보여요. 알았어?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이것조차는 생각도 안 했을 거예요. 왜? 눈으로 안 보이니까. 알았니? 만일 보인다면 초승달 아니면 금음달의 형태로만 보여야 된다고 생각을 했겠죠. 오케이? 근데 지금 와서 우리는 이게 설명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근데 이거를 찾아낸 사람이 바로 갈릴레이인 거야. 갈릴레이가 망원경으로 이렇게 싹 보니까 수성하고 금성이 어느 최대 이각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모양이 굉장히 다양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초승달이나 금음달은 어차피 나오는 거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반달, 그러니까 상현달이나 하현달 또는 완전히 동그란 보름달 같은 망 같은 형태들, 그런 것들은 절대 나오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게 보이는 거야. 그게 보인다라는 건 뭐야? 이게 틀렸다라는 이야기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게 틀렸으니까 이 사람은 야! 지구가 돈다! 이러고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유명하잖아. 너네 갈릴레이가 그래도 지구는 돈다 했던 거 그 이야기 들어본 적 있죠? 니네 그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고 있니? 그 사람이 왜 그래도 지구는 돈다라고 했는지 알아? 교회에서.
맞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아까 선생님이 종교관 이야기를 했었죠. 그지? 저 중세시대 유럽에서는요. 그런 식의 어떤 기독교적 철학이 굉장히 좀 강하게 있었거든요. 특히나 왜 그 성경 같은 데서 보시면 창세기전 같은 경우에 뭐 지구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막 설명이 되잖아요. 맞지? 그러니까 모든 만물은 일단 지구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따진다면 지구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걸 거 아니냐. 맞지? 실제로 하느님이 지구 만든 다음에 태양하고 달을 만들거든요. 맞죠? 그러니까 거기에 사고관 때문에 이거를 사람들이 막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거야. 당시에 사람들이 만일 야 지구가 태양주를 돈다 이러고 막 떠들고 다니잖아요. 그러면은 교회에서 부릅니다. 일로 와. 해가지고 슬슬슬 가가지고 종교재판에 끌려가요. 그래서 너 요즘 그런 이야기 하고 다닌다며? 그럼 네 이러면은 예 뭐 마법사 뭐 괴물이니까 뭐 처형시켜. 그냥 화형 불 붙여버린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런 시대였단 말이에요. 근데 갈릴레이가 자기가 저걸 관찰해가지고 알아냈으니까 얼마나 신났겠어. 막 떠들고 다니는 거야. 야 내가 관찰해보니까 지구가 돌아. 근데 문제는 말이죠. 일반 사람들 같이 나처럼 이렇게 막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사람이 막 야 그래도 지구는 돈다 이러고 쫓아다니면 일로 와 자 묶어 태워 이러고 있을 거란 말이야. 아무 이유 없이 그냥. 근데 갈릴레이는 그 당시에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해가지고 그냥 불태워버리면은 뭔가 큰 문제가 생기지 않겠니? 그러니까 종교재판에 끌려가요. 회부가 됩니다. 끌려가서 종교재판관이 이야기를 하죠. 요즘 지구가 돈다고 하고 다닌다며요. 당신이 그런 이야기를 한 번 더 하면은 이렇게 화형을 시킬 건데 그런 이야기 할래요 안 할래요? 뭐가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갈릴레이가 제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천동설이 맞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종교재판관이 그럼 사람들한테 가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니세요.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이러고 나가면서 그래도 지구는 돈다 이러면서 중얼중얼 거리고 나간 거야. 알았니? 그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갈릴레이가 그 관찰했던 사실을 통해서 드디어 사람들이 지구가 돈다라는 것을 인식을 하게 되겠죠. 오케이? 이렇게 해서 우주관들이 변천해 나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요 두 가지, 천동설과 지동설, 요 두 가지만 잘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러면서 요거 있잖아요, 요거. 절충설. 이거는 그냥 중간에 스쳐 지나가는 하나의 이론입니다. 나중에 학교 선생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은 그때 한 번 정도만 읽어주시면 되겠고요.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넘어가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누구의 관측이 있었다? 누구의 관측이 있었다? 갈릴레이의 관측이 있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갈릴레이의 관측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 그러면서 이후로는 우주에서 우주관에서 절대로 빼놓을 수가 없는 바로 이 천체, 지구과학에서 절대 빼놓을 수가 없는 바로 케플러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선생님이 설명해드렸던 내용 지금 현재 79쪽까지에 관련된 내용이었어요. 뒤에 아마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한번 풀어봐 주시기 바라고요. 자, 넘어가셔서 82쪽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참고로 요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은요. 지금의 우주관이랑 달라요.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는 이 우주관하고 다릅니다. 왜 다를까요? 얘들아? 요거랑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그런 내용들, 행성의 운동 같은 것들 그런 게 뭐가 다를까? 뭐가 다를까? 얘는 태양 중심인데? 응? 얘 태양 주변 돈다 그랬잖아. 맞지? 지금의 우주관하고 지금 요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은 상당히 비슷합니다. 근데 차이가 있다면 이때는 우주의 중심이 태양이라고 생각했고요. 지금 우주의 중심이 있다 없다? 없다. 알겠습니까?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셔서 페이지 82쪽에 행성운동의 법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부분 페이지 82쪽과 83쪽에 나와 있는 이 내용들 있죠. 여기서 여러분들은 크게 두 가지의 법칙을 봅니다. 케플러의 법칙과 뉴턴의 운동 법칙. 그런데 자, 있잖아요. 선생님이 요 두 페이지에 있는 요 내용들을 맘 잡고 설명하기 시작하면은 일주일 내내 떠들어댈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양이 방대해요. 어마어마합니다. 말도 안 되게 많거든요. 알겠어? 그런데 여러분들은 아주 간단히 최소한 이 정도만 알아도 된다 까지 진행을 할 겁니다. 알겠습니까? 정말로 여기 부분에서만 예를 들어 문제를 빼내라 그래도 문제는 100문제 이상도 뽑아낼 수 있어요. 농담 아닙니다. 그 정도로 양이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하나하나 일일이
다 알 필요는 없기 때문에 선생님이 말씀해 드리는 것만 잘 좀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교재 보지 마시고 선생님 설명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를 볼 거예요. 첫 번째는 케플러의 법칙부터 시작을 합니다. 케플러라고 하는 사람이 천체의 움직임을 관찰을 해서 만들어낸 세 가지의 법칙입니다. 세 가지의 법칙. 그러면서 이 케플러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 천체, 우주에 관련된 어떤 학문에서 절대 빼놓을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왜 우리 과학자 이러면은 딱 머릿속에 생각나는 사람이 대표적으로 뉴턴이 있을 것이고요. 아인슈타인이 있고 뭐 그럴 겁니다. 맞죠? 실제로 과학의 역사를 뉴턴의 시대랑 아인슈타인의 시대로 이렇게 구별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케플러입니다. 이 굉장한 발견을 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오죽했으면은 케플러 이름을 따서 망원경도 만들고 막 그러죠. 오케이? 앞서 나왔던 허블이라고 하는 사람도 굉장히 유명하고요. 케플러 굉장히 유명합니다. 알겠습니까? 중요한 사람이에요. 세 가지 법칙을 볼 겁니다. 자, 제 첫 번째 법칙입니다. 케플러 제1법칙은요. 타원궤도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원이 뭐죠? 원? 원에서 원. 동그라미. 굉장히 저렴한 정의인데요. 수학에서 원의 정의 배우지 않습니까? 원이 뭐죠? 한 점에서. 그렇죠.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점들의 이 모음. 그죠? 이은 선을 우리가 원이라고 하죠. 동그랗게 생겼잖아요. 맞지? 동그랗게 생겼을 때 원의 중심이 있고 각각의 모든 지점까지의 거리는 다 어떻습니까? 같죠. 맞지? 그게 원이잖아. 그럼 타원은 뭐야? 타원은? 뭐라고요? 같지 않은 거리? 뭐 쉽게 얘기하면 원이 찌그러진 거죠. 원이 이렇게 띡 하고 찌그러진 거지. 그런데 타원은 두 초점에서 이은 점들까지의 거리가 같은 지점들을 연결한 것을 타원이라고 합니다. 말이 조금 어렵죠? 그냥 하여튼간 원이 찌그러진 거예요. 자, 보세요. 케플러 제1법칙인 이 타원궤도의 법칙은요. 태양 주변을 돌고 있는 지구와 같은 행성들이 원궤도가 아닌 타원궤도를 그리면서 돈다는 겁니다. 보세요. 우리는 지금까지 태양이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지구가 돌 때도 동그랗게 돈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맞죠? 여기 보세요. 지구가 여기서부터 돌아요. 지구가 반시계 방향으로 돕니다. 그랬을 때 여기까지 갈 거예요. 근데 이때 요 사이의 거리랑 요 사이의 거리는 똑같다라고 보고 있었죠. 지금까지. 맞죠? 그게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거예요. 그런데 케플러는 실제로 지구와 같은 행성들이 타원 궤도를 그리면서 돈다는 것을 알아내게 됩니다. 타원이라고 하면요. 보세요. 이거 잘 보시기 바랍니다. 타원은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원이 이렇게 찌그러진 거라 그랬죠. 이렇게 찌그러진 거. 그래서 타원은 긴 지름이 있고요. 짧은 지름이 있습니다. 긴 지름과 짧은 지름. 그랬을 때 당연히 여기에는 중심이 있어요. 중심. 그런데 타원은 중심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요 두 지점에 초점이라고 하는 장소가 있거든요. 초점. 선생님이 아까 그 타원에 대한 정의를 이야기했는데 잘 봐봐. 예를 들어 요 점이 있어. 요 점까지. 요 점. 요 점이 있는데 이때 요 초점에서 이렇게 선을 긋고 요 초점에서 이렇게 선을 그었을 때 요 길이랑 요 길이를 더한 거. 알았니? 그 예를 들어 뭐 요 장소라면은 여기서 선을 긋고 이렇게 선을 긋고 했을 때 요 두 개 더한 길이. 그게 항상 같은 게 바로 타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 초점이 있어요. 초점이 두 개가 딱 있거든요. 그랬을 때 태양과 같은 이런 별을 지구와 같은 행성이 타원 궤도를 그리면서 돌 건데 이때 태양이 있는 장소는 중심이 아니라 하나의 초점입니다. 여기에 태양이 있어요. 알겠습니까? 여기에 있어도 상관이 없고 여기에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림 그릴 때는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그리셔도 상관없어요. 단 두 개의 초점 중에 한 장소에 태양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구와 같은 천체들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빙글빙글 이렇게 돌고 있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그때 경우에 따라서 지구와 태양 사이의 거리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맞죠? 달라질 수 있어요. 그것을 케플러가 찾아냈고 그것을 첫 번째 법칙인 타원궤도의 법칙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이거 어떻게 찾아냈느냐? 간단한 거예요. 케플러가 태양 크기를 조사합니다. 태양 크기를. 근데 봐봐. 만일 지구가 똑같이 원궤도를 그리면서 돌고 있다면은 지구로부터 태양까지의 거리가 항상 똑같으니까 태양 크기가 항상 어떻게 보일까요? 똑같은 크기로 보이겠죠? 맞지? 근데 케플러가 태양 크기를 계속해서 조사를 해봤더니 6개월 간격으로 크기가 커졌다 작아졌다 커졌다 작아졌다 이러는 거예요. 규칙적으로. 근데 생각해봐. 태양이 크게 보인다는 것은 그만큼 가까이에 있다는 뜻이거든요. 반대로 태양이 작게 보인다는 얘기는 멀리 있다는 뜻이거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니? 그래서 여기 가장 가까운 요 지점, 가장 가까운 요 지점을 근일점이라고 합니다. 근자가 가까울 근자죠. 일자가 해일자. 해랑 가장 가까운 지점. 반대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요 지점을 원일점이라고 합니다. 멀 원자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근일점과 원일점 사이에 이렇게 빙글빙글 돌면서 행성들이 돌고 있다. 이게 첫 번째 타원궤도의 법칙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서 요거 하나만 더 알아둡시다. 선생님이 아까 타원을 이렇게 그리면은 긴 지름하고 짧은 지름이 있다 그랬죠? 그랬을 때 긴 지름의 요 절반을 장반경이라고 해요. 장반경. 그리고 보통 줄여서 A라고 이렇게 적기도 합니다. 그리고 요 짧은 지름의 절반을 단반경이라고 이야기해요. 단반경. 그러면서 B라고 이렇게 적기도 합니다. 알겠지? 근데 얘들아, 여기 태양이 있는 장소는 장반경도 아니고 단반경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야. 알았니? 그냥 초점에 있는 겁니다. 태양이. 이게 첫 번째 타원궤도의 법칙입니다. 오케이? 자, 간단하죠? 자, 두 번째로 갑니다. 자, 두 번째는요. 보세요.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입니다. 오케이? 자, 앞에 보세요. 요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문제를 풀게 되면은 아마 요 부분에서 문제를 상당히 많이 풀게 될 거예요. 아, 이건 물어볼 게 없잖아. 맞지? 그냥 타원궤도를 그리면서 돈다 이거거든? 그런데 여기 부분에서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보세요.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행성들은 태양 주변을 타원궤도를 그리면서 돌 거예요. 그런데 태양은 하나의 초점 위에 있죠. 태양이. 오케이? 그러면서 지구가 요 전체 이 타원궤도를 빙글빙글 돌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지구가 태양 주위를 얼마 만에 한 바퀴 돌죠? 1년 동안 한 바퀴를 돌죠. 맞지? 그러면은 지구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출발을 했으면은 이렇게 한 바퀴 다 돌고 돌아오는 데까지 1년의 시간이 걸릴 거 아니에요. 맞지? 근데 잘 봐. 이때 요 지금 타원의 전체 면적을 S라고 한번 해봅시다. 오케이? 전체 면적이 S만큼이에요. S만큼.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구가 여기에서부터 1개월 동안, 한 달 동안 여기서부터 움직여서 요만큼을 갈 겁니다. 오케이? 한 달 동안. 그러면 이때 지구와 태양을 잇는 선이 쓸고 지나간 면적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맞죠? 그지? 그런데 이때 요게 지금 1개월 동안이거든. 한 달 동안. 한 달 동안 지구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태양 이 면적을 쓸고 지나갈 겁니다. 요 면적. 근데 요 면적을 쓸고 지나가 보면은 전체 면적이 S일 때 이 한 달 동안에는 그 면적의 12분의 1만큼을 쓸고 지나간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케이? 그런데 여기서 요렇게 여기 부분을 지나갈 때만 쓸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여기에서부터 봐요. 지구가 역시 한 달 동안에 요만큼 갈 거예요. 요만큼. 그럼 역시 면적이 생길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면적이 생길 거 아니야? 그러면은 요렇게 가는 동안에 역시 한 달 동안 쓸고 지나가는 면적은 12분의 1만큼 면적을 쓸고 지나간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자, 정리를 해드릴게요. 지금 이런 행성들이 태양 주위를 돌 때 전체 면적을 S라고 할 겁니다. 그리고 지구는 1년, 그러니까 12개월 동안 한 바퀴를 돌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1년 동안 전체적으로 쓸고 지나가는 면적이 얼마? S거든. 그런데 지구가 어디에서 공전을 하고 있든 똑같이 한 달 동안 공전을 하면서 쓸고 지나가는 면적은 전체 면적의 항상 얼마씩? 12분의 1만큼. 알았니? 12분의 1만큼. 그러면 두 달을 쓸고 갈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두 달을 가니까 요만큼 갔어. 그럼 면적이 이만큼이 생길 거 아니야. 맞지? 그럼 요 면적은 얼마만큼일까? 12분의 2만큼이겠죠. 여기까지 이해가 돼? 이렇게 차곡차곡 쌓여가지고 얘가 한 바퀴를 다 돌면은 전체 면적 S를 쓸고 지나가는 거잖아요. 여기까지 이해가 됩니까? 오케이? 자, 보세요. 그래서 보자. 일정 주기 동안 쓸고 지나가는 면적은 항상 같다라는 게 바로 케플러 제2법칙의 면적 속도의 법칙,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입니다. 오케이? 어디에서 공전하든 상관이 없어요. 알겠어?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요. 봐봐요. 니네 아까 선생님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한 달 동안 지구가 쓸고 지나갔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 면적이 얼마? 요 면적이 얼마? 12분의 S. 알겠니? 그런데 여기에서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쓸고 지나가는 동안에 한 달 동안 쓸고 지나가면은 면적이 얼마? 12분의 S가 되는 거거든? 맞지? 야, 근데 잘 봐라. 요 면적하고 요 면적이 같아야 돼. 맞지? 근데 이게 결과적으로 부채꼴이잖아요. 부채꼴인데 두 면적이 같아야 되는데 반지름의 길이가 다르죠. 얘는 요만큼이 반지름이고 얘는 이만큼이 반지름이니까 반지름의 길이가 다르거든? 그럼 면적이 같으려면은 호의 길이가 달라야 되죠. 맞지? 그러면 요 지점에서는 호의 길이가 이만큼이 나와야 되고 얘는 그것보다 짧아야지만 결과적으로 면적이 같을 수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런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얼마의 시간이 걸렸다고요? 선생님이 예를 든 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얼마? 한 달.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몇 달? 한 달이거든? 똑같이 한 달 동안 가는데 여기서는 빠르죠? 많이 갔잖아. 여기서는 조금밖에 못 갔으니까 느린 거죠. 무슨 이야기일까? 행성의 공전 속도는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여기 완전히 원을 따라 돌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보통 등속 원운동을 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같은 속력으로 돌 겁니다. 항상 어느 지점을 공전하든지 간에 똑같은 속력으로 공전을 할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래요? 안 그래요. 실제로 타원 궤도를 그리면서 돌고 있거든. 그러니까 타원 궤도를 그리면서 도는데 같은 시간 동안 쓸고 지나가는 면적이 똑같으려면 뭐가 다르다? 호의 길이가 다르다. 호의 길이가 다르다? 곧 이동하는 거리가 다르니까 속력이 다르다. 알겠니? 그래서 항상 면적이 같으려면 공전 속도에 변화가 나타난다는 거죠. 변화. 알겠니? 공전 속도에 변화가 나타난다? 그 말은 두 지점을 보시면 됩니다. 근일점 그리고 원일점. 근일점에서의 공전 속도와 원일점에서의 공전 속도를 비교해 보면은 항상 근일점이 원일점보다 빠릅니다. 왜? 간단하잖아. 반지름이 짧으니까 많이 돌아야 돼. 맞지? 많이 가야 돼. 반대로 원일점은 멀리 있으니까 조금만 가도 돼. 알겠니? 그래서 행성들이 공전한다면 봐봐요. 근일점으로 가까이 갈수록 공전 속도가 빨라집니다. 알겠니? 그러면서 근일점을 지나서 원일점으로 갈수록 공전 속도가 어떻게 될까요? 느려져요. 알겠어? 다시 빨라졌다가 느려졌다가 빨라졌다가 느려졌다가 이런 현상을 반복하게 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게 두 번째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또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요. 보세요. 지금 얘는 지구로 가지고 설명했습니다. 알겠습니까? 예를 들어 봐봐요. 태양 주변을 도는 A라고 하는 천체가 있습니다. A라고 하는 행성이 있어요. 근데 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갈 겁니다. 슉 갈 거예요. 근데 이 동안에 2년의 시간이 걸렸어요. 2년. 그런데 요 면적을 계산해 봤더니 전체 면적의 16분의 1입니다. 좀 너무 작나? 8분의 1이라고 할까? 8분의 1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놓고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는 게 저 A라고 하는 행성이 전체 태양을 한 바퀴 돌 때 걸리는 시간인 공전주기는 얼마지? 이렇게 물어볼 거란 말이에요. 오케이? 그럼 몇 년? 그렇죠. 16년입니다. 알겠지? 태양 한 바퀴 도는데 16년이 걸린다는 뜻이에요. 왜? 요게 8분의 1씩 차곡차곡 쌓여서 전체적으로 S만큼 돼야 되잖아. 그러니까 8분의 1이 2년이 걸린다면은 거기에 8배, 16년 동안 한 바퀴를 돌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꾸 지구가 1년 동안 한 바퀴를 돈다고 생각을 하니까 나머지 천체들이 그거 이상으로 오랫동안 더 돈다라는 걸 가끔 잊어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문제에 나온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이게 두 번째. 두 번째,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 자, 하나 더 남았습니다. 자, 보세요. 지금 첫 번째가 타원 궤도의 법칙이었고요. 말 그대로 이렇게 돌아요. 이렇게. 알았니?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 오케이? 이때 같은 시간 동안 쓸고 지나가는 면적 똑같고 공전 속도 달라진다라는 거. 알았니? 근일점의 속도 빠르고 원일점의 속도 느려진다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요. 조화의 법칙입니다. 조화의 법칙. 자, 한번 봐봐요. 자, 태양 주변으로 지구가 한 바퀴 돌 때를 우리가 공전주기라고 하고 그 시간은 1년이라고 봤습니다. 맞죠? 근데 우리 앞에 첫 번째 법칙이 타원궤도의 법칙이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저 정도로 찌그러져 있지 않아요. 알았어? 이게 찌그러진 정도를 20률이라고 하거든요. 20률. 오케이? 20률. 근데 20률이 크면 클수록 많이 찌그러집니다. 많이 찌그러져요. 그러니까 20률이 0에서부터 1 사이의 값을 나타내거든요. 근데 만일 20률이 제일 커져서 1이 돼버리잖아요. 직선입니다. 직선. 근데 20률이 0이면은 원이에요. 동그란 원. 근데 분명한 것은 행성들은 타원궤도를 그리면서 도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타원궤도라고 하더라도 거의 원에 가까워요. 거의 원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사실 봐봐. 요거 타원궤도의 법칙에서는 일단 타원궤도로 돈다라는 거 알고 있대. 그 뒤로도 우리는 계속해서 그냥 원처럼 돈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봐봐요. 태양이 있어요. 그리고 바깥쪽으로 지구 돕니다. 지구 돌아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 태양으로부터 지구까지의 요 거리 있죠. 요 거리. 요 거리는 여기 봐봐. 여기. 장반경이랑 똑같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알겠습니까? 원래는 초점까지의 거리를 봐야 되겠죠. 맞지? 그런데 그냥 그거 다 무시해버리고 여기 장반경으로 볼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천체에서 거리 잴 때 쓰는 단위 중에서 태양과 지구 사이의 거리를 1AU라고 하지 않았었습니까? 그지? 그래서 태양과 지구는 그냥 장반경이 1AU다 이렇게 설명을 할 겁니다. 오케이? 나머지 천체들도 다 마찬가지고요. 그랬을 때 자 봐봐요. 조화의 법칙은 공전주기랑 저 장반경, 그러니까 태양으로부터 떨어진 거리 이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될까? 이것을 찾아낸 것이 바로 조화의 법칙입니다. 아, 이 케플러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대단한 게 뭐냐면요. 이 사람이 아까 이런 내용들 있죠. 이런 걸로 가지고 행성들이 얼마만큼 시간 동안에 태양을 한 바퀴를 돌까 이거를 막 계산해 보기 시작을 했던 거야. 알았니? 그런데 당연히 태양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면 멀리 떨어질수록 그만큼 더 먼 궤도를 돌아야 되니까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걸 알아낸 거죠. 당연히 장반경, 그러니까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으면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공전주기도 오래 걸리는구나. 이걸 알아낸 거지. 알았니? 그런데 만일 선생님이라면은 이런 것들을 조사하고 있었으면은 아, 그런가 보다라고 하고 끝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 사람은 그걸 계산하기 시작을 했던 거야. 그러면 도대체 공전주기랑 요 거리에서의 관계를 수식으로 만들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거든요. 근데 봐봐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걸 막 표로 가지고 정리되어 있는 걸 막 찾다 보니까 이걸 찾아낸 거죠. 공전주기를 우리가 뭐 P라고 적기도 하고 T라고 적기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뭐 그때마다 달라요. 우리 교재는 뭐라고 적혀있죠? P라고 적혀있습니까? 보세요. 공전주기와 장반경, 아까 선생님이 A라고 한다 그러지 않았었습니까? A라고 해도 상관이 없고요. 만일 원이면은 반지름 R이라고 써도 상관없습니다. 교재마다 조금씩 다르게 나올 수 있어요. 알겠죠? 그랬을 때
공전주기를 제곱한 것과 알았니? 장반경을 세제곱한 것이 서로 같다라는 것을 알아냅니다. 알겠습니까? 같다라기보다는 비례한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알았어? 자, 선생님이 이거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앞에 봐봐라. 항상 기준이 나와요. 기준이. 지구를 볼까요? 지구는 공전주기가 몇 년? 공전주기 몇 년? 1년. 어렵게 생각하지 마. 1년이야. 알았어? 그 다음에 태양으로부터 떨어진 장반경 얼마? 장반경은 얼마? 1AU. 됐니? 이거거든? 근데 예를 들어 A라고 하는 천체가 있어요. A라고 하는 행성이 역시 태양을 돕니다. 알겠어? 아, 근데 이 녀석은 지구보다 훨씬 멀리 떨어져 있어요. 4AU만큼.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B라고 하는 천체가 있습니다. B라고 하는 천체는 뭐 16AU만큼 떨어져 있어요. 어우, 많이 떨어져 있네요. 오케이? 그랬을 때 요 녀석의 공전주기가 얼마지? 그 다음에 요 녀석의 공전주기가 얼마지? 이걸 찾아내는 거야. 오케이? 근데 봐봐. 이거거든? 보세요. 지금 공전주기의 제곱과 장반경의 세제곱이 비례합니다. 근데 이걸 식으로 나타내면 이거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뭐 요거를 이렇게 넘겨버리면은 이걸 넘길까요? A의 세제곱분의 P의 제곱은 항상 값이 일정해야 된다라는 거거든? 알겠니? 근데 봐봐라. 지구가 얘 공전주기가 P예요. 이게 장반경이 A고요. 그러면은 지구 같은 경우에는 A가 얼마야? 1AU지. 맞지? 1AU를 세제곱한 거라. 오케이? 공전주기 1년을 제곱한 거라. 그지? 계산해 볼 수 있을 거 아니야. 얼마 나와? 얼마 나와? 그냥 1 나오지. 맞지? 이렇게 만일 지구가 요렇게 값이 나왔다. 이러면 나머지 녀석들도 다 똑같아야 된다는 이야기야. 알았니? 예를 들어 얘가 공전주기가 PA고 얘가 PB라고 해보자. 이런 것들 좀 익숙하지 않죠? 이제 좀 눈에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그럼 잘 봐요. A는 요거랑 똑같이 가면 돼. 요거랑 똑같이. 요거 지금 4AU의 몇 제곱? 세제곱분의 PA의 제곱이 얼마 나오면 됩니까? 1 나오면 돼요. 알았어? 마찬가지로 B는 거리 얼마 떨어져 있죠? 16 떨어져 있죠? 16AU가 세제곱한 거랑 PB를 제곱한 거랑 계산해보면 얼마 나와야 돼? 1 나오면 됩니다. 이렇게 계산하는 거야. 오케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되니 얘들아? 그래서 이거 계산해보면은요 8년 나옵니다. 이거 8년. 오케이? 그리고 이거 계산해보면은 64년 나와요. 64년. 너네 이거 금방금방 되니? 금방금방 안 되지? 선생님 저거 계산하는 거 꽤 시간 오래. 4 곱하기 4 곱하기 4 한 다음에 또 그걸 또 루트를 씌워야 될 거고 얘 같은 경우에 16 곱하기 16 곱하기 16 한 다음에 또 루트 씌워야 될 거 아니야. 어차피 수학으로 계산하면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봐라. 왜 저걸 선생님이 금방 풀어버리냐면요. 여러분들에게 문제 내는 방식이 있거든요. 알았어? 봐봐. 얘 지금 PA 2번 곱한 거랑 얘고 4 3번 곱한 거랑 똑같아야 되잖아. 그러면은 이거 맞죠? 4 3번 곱한 거. 이거 그러니까 쉽게 이거랑 같아야 되는 거잖아. 이렇게 같아야 되면 되잖아. 맞지? 그럼 봐. 얘 4 곱하기 4 곱하기 4니까 맞지? 똑같은 수 2번 곱해가지고 이게 나오려면은 요거 가운데 있는 거 2 곱하기 2로 바꾼 다음에 요렇게 묶고 요렇게 묶으면 되잖아요. 8년 나오지? 맞지? 4 곱하기 4 곱하기 4 하나 88에 64 하나 똑같잖아. 그지? 마찬가지야 얘도 16 곱하기 16 곱하기 16인데 가운데 있는 거 4 곱하기 4로 바꿔버리면은 맞지? 요렇게 묶으면은 64. 요렇게 곱해도 64잖아. 맞지? 이렇게 푸는 방식들이 있는 겁니다. 알겠어? 그런데 저런 것들은 뭐 그냥 하나의 요령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찌됐건 이게 조화의 법칙이에요. 오케이? 조화의 법칙에서는 자, 요거 봅시다. 요거 한번 선생님이랑 같이 읽어볼게요. 공전주기의 제곱은 장반경의 세제곱에 비례한다. 자, 따라해봅시다. 공전주기의 제곱은 그렇죠. 공전주기의 제곱은 장반경의 세제곱에 비례한다. 알겠습니까? 요 물고기 마크 있는 거 비례한다라는 거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게 지금 우리가 배웠던 케플러의 법칙입니다.
왼쪽에 82쪽에 나와 있는 전체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 또 그래프 하나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프는 조화의 법칙 그래프인데요. X축과 Y축 보세요. X축과 Y축 보면은 X축에 뭐 나와 있니? X축에 A세제곱 나와 있지? 맞지? Y축에 뭐 나와 있어요? P의 제곱 나와 있죠? 비례한다니까?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 선 위에 수성, 금성, 지구, 화성, 토성, 청성 다 있다는 거죠. 오케이? 이거를 케플러가 찾아낸 겁니다. 되셨습니까? 좋습니다. 자, 바로 넘어가셔서 페이지 83쪽으로 갑니다. 자, 힘들죠? 그죠?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거 물리식으로 계산 문제 같은 게 많아가지고 계산 형태가 많아 좀 힘들 거예요. 자, 조금만 더 하고 쉬도록 합시다. 알겠습니까? 보세요.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면은 선생님도 같이 힘들어요. 이 부분은 항상 여러 번 많은 학생들과 같이 수업을 해봐도 항상 밝은 표정으로 학생들이 수업에 임하지는 못하더라고요. 항상 이래서 내가 예전에 과학을 싫어했지 라는 아픈 기억들을 되살리는 부분. 네, 보세요. 자, 우리 첫 번째 케플러의 법칙 했습니다. 케플러의 법칙. 아까 선생님이 케플러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 되게 중요한 사람이라 그랬었죠. 맞죠? 이런 것들 찾아낸 것도 대단하고요. 지금 보시면은 세 번째 조화의 법칙 같은 경우에 사실 여러분들 융합과학을 많이 시험을 보시게 된다면 이때 실제로 많은 부분은 이 부분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 이거는 굳이 뭘 문제를 낼 게 없거든요. 아까 선생님이 냈던 거 있죠? 그치? 지구가 공전주기가 1년이고 1AU인데 A, B가 몇 년씩이지? 이거밖에 못 물어봐. 뭘 너네들에게 공식 유도하는 걸 물어볼 것도 아니고. 그치? 그러니까 거의 문제를 낸다면은 이 방식 이거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 가지고 문제를 많이 내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 조화의 법칙이 정말 어마어마한 법칙입니다. 어마어마한 법칙인데 바로 여러분들 페이지 83쪽에 나와 있는 게 뉴턴의 법칙이잖아요. 뉴턴 하면은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만유인력이야. 맞지? 근데 그 만유인력과 요 뉴턴의 법칙. 이거 정말 대단하거든요. 그 머리 좋은 물리학자들도 뉴턴의 운동 법칙 정말 뉴턴의 법칙이 정말 거의 신의 한 수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여러분들 잠깐 이것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지난번에 선생님 가끔 잠깐 이야기를 했었는데 뉴턴이 만유인력의 법칙을 어떻게 찾아냈다고요? 사과나무에서 사과 떨어지는 거.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책 같은 데 이렇게 보다 보면은 뉴턴이 사과나무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가 사과가 떨어지는 걸 보고 지구가 사과를 잡아당겨서 물체가 떨어졌다. 사과가 떨어졌다. 그러면서 모든 물체 사이에서는 끌어당기는 힘이 작용한다. 이런 걸 생각해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만유인력의 법칙 하면은 모든 물체 사이에서는 끌어당기는 힘이 작용한다. 그러면서 또 하나가 아까 봐줬던 공식이 있었잖아요. 선생님이 아까 써줬던 공식. 좀 이상하게 생긴 공식 있었지? 만유인력 하면은 힘이거든요. 힘? 근데 이 힘을 계산할 때 힘을 F라고 적죠. 포스, 영어로. 맞지? 그런데 G, R의 제곱분의 라지 M, 스몰 m이라고 하는 이런 공식이 바로 만유인력 공식이거든요. 여기 G는 뭐 아까 상수라고 했고 R은 떨어진 거리. 라지 M과 스몰 M은 두 물체의 질량입니다. 그랬을 때 뭐 지구와 물체 사이라면 하나는 지구 질량 들어가면 되고 하나는 물체 질량 들어가면 돼요. 어찌됐건 이렇게 해가지고 힘을 계산하거든요. 야, 아무리 천재라고 하더라도 사과나무에서 사과 떨어지는 거 보고 이 공식이 생각나겠냐?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맞죠? 우리에게는 보통 일반적으로 뭐 사과나무에서 사과 떨어지면서 지구가 물체를 잡아당긴다 해서 뉴턴이 만유인력을 찾아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전혀 그렇지가 않고요. 만유인력을 찾아낸 계기는 바로 저 케플러의 법칙 제 세 번째 법칙인 조화의 법칙에 요 공식을 가지고 이 사람이 유도해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행성들 사이에서 잡아당기는 힘들을 막 계산을 해가지고 이 식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결과적으로 저 조화의 법칙을 통해서 만유인력을 찾아내는 엄청난 업적을 세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야, 케플러가. 선생님이 아까 그런 이야기 했었죠. 과학의 시대를 뉴턴의 시대랑 아인슈타인의 시대로 나눌 수 있다 그랬었지. 맞지?
그게 어떻게 나눠지는 건지 선생님이 잠깐 설명을 해드릴게요. 너네들 사실 이 뉴턴의 법칙은 이미 배웠거든. 초등학교란다. 중학교 때 이미 배우셨거든요. 그래서 아마 들어보면 기억이 날 겁니다. 첫 번째가 관성의 법칙이고 두 번째가 가속도의 법칙입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는 약간 좀 생소할 텐데 작용 반작용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왜 그거 있었잖아. 버스 타고 가는데 갑자기 버스 틱 정지하면 사람이 으악 넘어지는 거. 맞지? 그런 것들 배웠던 거 기억나시죠? 그게 바로 이 뉴턴의 법칙 세 가지거든요. 그런데 선생님 이 부분 자세하게 나갈 생각 없습니다. 일단 개념만 이야기하고 넘어갈 거예요. 그런데 이 앞서 시대를 두 가지로 구별할 때 뉴턴의 시대와 아인슈타인의 시대에 어떤 차이가 생기냐면요. 뉴턴은요. 관성의 법칙, 가속도의 법칙,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라고 하는 이런 법칙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을 계산을 해버리거든요. 야, 물건을 집어던져. 물건을 틱하고 집어던지는데 그 물건이 날아가는 궤적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싹 계산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된다는 것을 보여줘요. 알았니? 정말 대단하잖아. 어떤 현상들을 식으로 만들어낸다는 거. 그래서 뉴턴의 시대, 뉴턴의 저런 사고가 사람들 사이에서 있던 시대에는요. 자연스럽게 모든 것들을 다 계산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무언가 결과가 있으면은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원인을 알면은 결과를 당연히 만들어낼 수 있는 거고 결과를 알고 있다면은 거꾸로 원인으로 되돌릴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뉴턴의 시대에서는요. 사람들이 굉장히 낙천적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낙천적이고 낙관적이라고 볼까요? 뭐든 잘 될 거야. 우리가 지금 현재 알지 못하는 것도 언젠가는 알게 될 거야.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도 언젠가는 눈으로 볼 거야. 지금 뭐가 안 좋아. 에이, 좋도록 바꾸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간단한 예를 들어줄까요? 너네 영국의 산업혁명이 일어났을 때 있죠. 막 그 왜 공장 가동돼가지고 막 그랬을 때. 그래가지고 이렇게 지금 교실벽처럼 하얀 벽들이 공장 매연 때문에 까맣게 변한단 말이에요. 매연이 얼마나 심했으면은. 그래서 왜 처음에는 흰 나비들이 많이 살고 있다가 나중에는 까만색 나비들만 살아남고 막 그러는 일도 막 벌어지고 그러죠. 그런데 야, 그 사람들은 그 당시에 환경 파괴에 대해서 생각을 안 했을까? 했겠죠. 근데 왜 공장 매연을 줄일 생각을 안 했을까? 그럼 괜찮겠죠. 왜? 그 당시가 뉴턴의 시대가 사고가 적용되던 시기라서 에이 뭐 환경이 파괴되면 다시 되돌리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복구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아파. 약을 먹을 거야. 한 알 먹었는데 안 나. 두 알 먹어. 두 알 먹었는데 안 나. 세 알 먹고 네 알 먹고 해보는 겁니다. 먹다 보면 언젠가 낫겠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게 뉴턴이야. 뉴턴의 그 세계관이 있던 시대예요. 그런데 이후에 아인슈타인의 시대가 딱 열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가 지금 알지 못하는 것은 영원히 알지 못할 수도 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못하는 거, 눈에 보지 못하는 거 영원히 볼 수 없다. 그리고 예를 들어 지금 현재 알고 있어도 원인을 알 수 없을지도 모른다. 이런 식의 비관적인 세계관이 작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환경 파괴에 대해서 신경 안 썼던 사람들이 환경 파괴되면 다시 복구할 수 없을지도 몰라. 환경이 더 이상 파괴되지 않게끔 그렇게 환경 보호를 하기 시작을 했던 거고요. 약도 마음대로 안 먹잖아요. 맞죠? 약도 정해진 복용량만 딱 먹고 안 먹잖아요. 그런 이유가 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과학이 사람의 삶에 굉장히 꽤 많은 영향을 미쳐요. 자, 볼게요. 간단하게 설명하도록 끝내도록 합시다. 이거는. 관성의 법칙은요. 물체가 현재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오케이? 지금 관성 현재 상태 유지예요. 정지해 있는 물체는 계속해서 정지해 있으려고 하고 움직이는 물체는 계속해서 움직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여러분들이 가장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관성이라고 하는 현상이 벌어지려면은 힘이 0이어야 돼요. 힘이 0. 물체에게 아무런 힘이 가해지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물체에게 아무런 힘이 가해지지 않는다라는 게 정지되어 있는 물체가 계속 정지되어 있는 것은 이해를 해요. 학생들이. 그죠? 얘 가만히 있으면 돼. 그냥 쳐다만 보고 있어 안 움직이잖아. 맞지? 힘이 0이니까 가만히 있는 거거든. 얘가 관성 상태인 거야 지금. 근데
움직이는 물체가 계속해서 움직인다? 근데 힘이 없어야 된다? 이거 이해됩니까? 여러분들이 자전거를 타고 가고 있어요. 자전거가 움직이려면 페달을 밟아야 되지 않습니까? 페달을 통해서 힘을 전달해줘야지 굴러가는 거잖아요. 근데 자전거를 막 타고 가는데 페달에서 발을 딱 떼는 순간에 계속해서 자전거가 일정한 속력으로 가나요? 아니죠. 느려지지 않니? 그런데 결과적으로 느려진다는 얘기는 언제가 정지한다는 이야기거든? 관성이 아니야? 아니에요. 관성 아니에요. 관성은 현재 상태를 유지를 해야 되거든. 정지했는 물체는 계속 정지해야 되고 움직이는 물체는 계속 움직여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선생님 힘이 없으면 물체가 정지하잖아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야. 얘들아. 절대 아니다. 알겠니?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힘이 0이어야지만이 관성 상태가 유지가 돼요. 운동하는 물체도 계속해서 운동할 수 있습니다. 자전거가 멈추는 거요? 내가 페달에 힘을 가하지 않아도 자전거에게 힘이 가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디서? 어디서 힘이 가해질까? 아니. 내가 페달에서 발을 딱 끼는 순간에 자전거에게 힘이 어디서 작용할까? 체인? 아니야. 바퀴에서 어떤 힘이? 관성? 아니야. 어렵게 생각하지 마. 이것 때문이야. 봐봐. 자전거가 있어요. 자전거를 타고 갑니다. 알겠습니까? 사람이 이렇게 타고 갈 거란 말이에요. 가자. 어찌됐건. 그러면은 사람이 힘을 줄 거 아니냐. 힘. 맞지? 그런데 이때 저 자전거에게는 저 사람이 주는 힘 말고도 굉장히 다양한 힘들이 있죠.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요 지면과의 마찰력입니다. 물체가 굴러가는 동안 항상 마찰력이 반대로 작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네가 페달에서 발을 딱 띄는 그 순간에도 마찰력은 작용하니까 속력이 느려지는 거야. 니네들이 페달을 밟고 갈 때 적당히 페달을 밟아주면은 자전거가 빨라지지도 않고 느려지지도 않고 적당히 가는 경우 있죠. 맞지? 그 상태가 관성이야. 너네가 주는 힘과 나머지 힘들을 싹 다 더했을 때 땅이 나오는 경우. 알았니? 그때가 관성. 알았어? 현재 상태 유지하는 게 관성입니다. 알겠습니까? 두 번째, 가속도의 법칙은 빠르기의 변화가 나타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빨라지거나 느려지거나. 알았니? 그렇게 빨라지거나 느려지거나 하는 것을 가속도라고 표현하거든요. 알겠어? 그런데 얘는 힘이 존재를 해야 됩니다. 힘이 존재를 해야 돼요. 오케이? 힘이 있어야지 속도가 변합니다. 뛰어가는 물체 뒤에서 밀면은 더 빨리 갈 거 아니야. 뛰어가는 물체 뒤에서 잡아당겨버리면은 느리게 갈 거 아니에요. 맞죠? 힘이 있어야지만 속도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이때 가속도를 A라고 줄여서 쓰거든요. 근데 봐봐요. 이때 가속도 A는 보시기 바랍니다. 그 물체의 질량에 반비례해요. M에 반비례합니다. 그리고 힘에 비례합니다. 간단한 거예요. 물체가 있는데 똑같은 힘으로 밀었어. 가벼운 물체랑 무거운 물체가 있으면 누가 더 빨리 움직이겠니? 똑같은 힘으로 밀었어. 에? 가벼운 게 더 빨리 움직이겠죠? 가벼운 게 더 빨리 속도가 변할 거란 말이야. 알았니? 가벼울수록 속도 변화가 크죠. 똑같은 물체가 있어요. 살짝 미는 거랑 세게 미는 거랑 어떤 게 속도 변화가 클까? 세게 미는 거. 그러니까 질량에는 반비례하고 힘에는 비례하는 겁니다. 알겠어? 그래서 공식이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런데 이 공식을 바꿔주면은 이렇게 바뀌거든요. F는 M, A. 맞지? 맞지? M 넘겨버리면 되잖아요. 요게 바로 뉴턴 법칙의 끝입니다. 요거 하나만 있으면 다 풀어요. 공식 3개가 저 법칙 3개가 다 이거 하나밖에 안 써. F는 MA. 알았니? 그러니까 요것보다는 요걸로 외워두시기 바래요. 알았죠? 힘은 질량에다가 가속도를 곱하는 거. 얘 힘 빵이라며. 아무리 질량이 있어도 가속도가 없으니까 속도 변화가 없는 겁니다. 알겠어? 됐어? 그리고 나서 요 작용 반작용이 약간 좀 생소하거든요. 근데 이 얘는 여러분들이 한두 번씩은 들어봤을지 몰라도 이게 도대체 뭘까? 이게 되게 애매한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잘 봐요. 조금 개념 잘 잡으셔야 됩니다. 작용 반작용은 두 물체 사이에서 항상 힘이 쌍으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힘이 쌍으로 존재한다. 예를 들어 선생님이 벽을 밀 거예요. 이 벽이 있잖아요. 벽을 밀 거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벽을 탁 미는 순간에 내 몸이 뒤로 밀려나가지 않습니까?
야, 누가 누구에게 힘을 줬지? 누가 누구에게? 내가 벽에게 힘을 줬죠. 내가 벽을 밀잖아요. 그러면은 벽은 힘을 받았으니까 그 힘에 대한 효과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힘의 효과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깨지거나 찌그러지거나 아니면 구겨지거나 아니면 움직이거나. 알겠니? 이런 효과가 나타나야 돼요. 알겠어? 그런데 그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둘째 치고, 알겠니? 내가 얘를 미는 순간에 내 몸이 또 뒤로 밀려나가지 않습니까? 왜일까? 내가 벽에게 힘을 주면은 벽도 나에게 힘을 줘요. 내가 준 것만큼. 내가 벽에게 힘을 작용시키면 벽은 나에게 힘을 반작용해 줍니다. 이해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항상 두 물체 사이에서는 힘이 쌍으로 작용을 해요. 그런데 작용, 반작용이라고 하는 게 A가 B에게 힘을 가하면은 B도 A에게 똑같은 힘을 가한다는 게 바로 작용, 반작용이거든요. 분명히 존재하고 우리가 느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볼게요.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죠. 얼음판이 있어요. 아이고. 얼음판이 있습니다. 아주 미끌미끌해요. 알겠죠? 그런데 이때 두 명의 사람이 서 있습니다. 오케이? 그런데 봐봐요. 이게 지금 A라고 하는 사람이고 이게 B라고 하는 사람인데 A가 B에게 죽어라! 이러면서 힘을 줬어요. 알았니? 밀어버렸단 말이야. 그랬을 때 A가 B에게 준 힘을 FAB라고 해볼게요. 알겠죠? A가 B에게 힘을 줬다. 알겠니? 야, 그러면 이제 상황이 어떻게 될까? B는 으악 하고 뒤로 밀려나가겠죠. 맞지? 근데 너네 혹시 친구들하고 이런 거 안 해봤니? 서가지고 둘이 손바닥으로 서로 밀치는 거? 뒤로 누가 빨리 이렇게 넘어가면 지는 거 뭐 이런 거 해본 적 있지? 이때 내가 퍽 쳤는데 내가 뒤로 넘어가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맞죠? 잘 보세요. 이때 그런 일이 벌어지는 이유는 A가 B에게 죽어! 이러면서 힘 팡 줬어. 근데 B는 으악! 하지만 이때 B는 절대 혼자 죽질 않는다는 겁니다. 알겠어? 너도 죽어라. B도 힘을 줘요. B가 가만히 있었다고 하더라도 A가 팍 미는 순간에 똑같이 전달이 됩니다. 힘이. 알겠어? 그러면 잘 봐요. 이때 B는 A에게 받은 FAB 때문에 으악! 하고 뒤로 밀려납니다. 그런데 반대로 A는요. B에게서 받은 FBA라고 하는 힘 때문에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 이 사람의 몸무게가 60kg이라고 합시다. 오케이? 그리고 B라고 하는 사람이 30kg이라고 합시다. 그런데 A라고 하는 사람이 B에게 120N만큼의 힘을 줬어요. 뉴턴은 힘의 단위입니다. 죽어라 이러면 120N을 팍 밀었어. 그러면 B도 똑같이 A에게 나만 죽을 수 없지. 120N의 힘을 준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저 두 힘은 서로 없어지지 않아요. 그냥 A가 B를 120N으로 밀었으면 B는 120N의 힘을 받은 거고 반대로 B도 120N의 힘을 받은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그 다음 상황은 요겁니다. 요거. 힘이 있잖아. 맞지? 그러니까 아까 우리 가속도 A는 어떻게 계산한다고요? N분의 F인 거지. 맞지? 그럼 봐봐. A라고 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B부터 계산해볼까? B라고 하는 사람은 가속도 A, B라고 할게요. 그러면 B 사람 질량이 얼마? B는 30kg이죠. 그런데 힘을 얼마 받았어? 120N 받았죠. 그죠? 그러면 계산해보면 얼마 나오니? 4 나오죠. 단위가 미터 퍼 세크의 제곱이거든요. 가속도의 단위가.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1초의 속력이 4m per sec씩 증가한다는 뜻입니다. 알겠어? 근데 A도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거든요. A도 가속도가 생겨요. 힘을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의 질량 60kg이죠. 거기에 힘 120N 받았죠. 그러면 가속도는 얼마? 2m per sec의 제곱이 되는 겁니다. 야, 저 가속도가 다르다라는 게 이거야. A는 1초 동안에 B라고 하는 사람은요. 1초에
4m/s만큼 속력이 빨라져가지고 쿵 하고 날아가는 거야. 근데 A는 1초에 2m/s 해주고, 물론 얘도 커요. 하지만 아까 B에 비해서는 작죠. 하고 뒤로 살짝 밀리는 겁니다. 만일 질량 차이가 충분히 더 크게 나버린다면요, 이때 A가 B를 팍 미는 순간에 B는 으악 하고 날아가겠지만 A는 그냥 끄떡하고 말아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게 너네들 실제로 일어나는 현상들이잖아. 작용 반작용입니다. 알겠습니까? 가끔 남자애들끼리 투닥투닥 싸우는 경우 있죠. 남자애들끼리 보통 여학생들은 머리 끄댕이지 않고 이렇게 흔들고 있는 거지 뭐 주먹질 이렇게 막 날리진 않을 거 아니에요. 요즘 남자애들 주먹질하고 싸우니? 남자애들도 머리 끄댕이 잡고 싸우나? 그 언어 배틀. 그 어렵다는 그 언어 배틀. 누가 더 말 잘하냐? 입으로만 하고요. 네. 실제로 싸우는 경우. 이게 많이 약해졌네요. 남자라면 주먹 싸움을 해야 되는데. 선생님처럼 이제 남중남고를 나와야지 이제 그런 주먹 배틀을 보게 되는데. 가끔 남자애들끼리 이렇게 싸우다 보면 이렇게 주먹질 막 하는 경우 있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면은 한 명이 다른 애를 막 때리는 경우가 있잖아, 일방적으로. 근데 이렇게 때리면은 당연히 맞는 애는 아프지. 맞는 애는 다칠 거고 아프겠지. 근데 가끔 그런 경우도 벌어집니다. 때린 애가 손이 막 이렇게 팅팅 붓는다거나 그러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니면 심한 경우에는 손가락이 골절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가 바로 작용 반작용 때문입니다. 얘를 100N으로 팡 쳐요. 팡 치면은 똑같이 100N으로 되돌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버티면은 얘는 멀쩡한 거고 100N으로 받았는데 얘가 약하면은 부러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끔 왜 이렇게 벽돌 격파 막 이런 거 있잖아. 으악! 팍 치는 거 있잖아. 손날 격파하는 거. 그때 쫄면은 부러집니다. 잘못하면. 쫄면 아파요. 한 방에 부러뜨리면 괜찮은데 예를 들어 벽돌을 격파할 때 펑 쳐가지고 벽돌이 빡 깨지면은 괜찮거든요. 근데 벽돌이 안 깨지면은 내가 줬던 힘 그대로 되돌려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때는 지옥을 경험하게 되겠죠. 머뭇거리는 순간에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런 현상은 모두 다 뭐 때문에? 작용 반작용 때문에. 알았니? 선생님이 아까 이거 들어가기 전에 이런 얘기했습니다. 요거 2개만으로도 일주일 동안 떠들어댈 수 있다 그랬거든요. 진짜입니다. 레알이거든요. 이거 정말 이 2가지만 가지고도 정말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떠들어댈 수 있어요. 그 정도로 양이 많지만 일단 여러분들은 요 2가지가 무슨 개념인지만 잡으시면 됩니다. 케플러의 법칙 중에 첫 번째 타원궤도의 법칙. 타원궤도 그리면 돈다 이거야. 2번째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 얘네들이 도는데 같은 시간 동안 쓸고 지나가는 면적은 똑같아. 그러다 보니까 뭐가 달라져? 공전 속도가 달라져. 맞지? 근일점에서 가장 빠르고 원일점에서 가장 느려. 알았어? 3번째 조화의 법칙. 공전주기의 제곱과 장반경의 세제곱은 비례관계다. 됐습니까? 뉴턴의 법칙, 관성의 법칙은 현재 상태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조건이 있었어요? 힘이 얼마여야 된다? 힘이 0이어야 된다. 2번째 가속도의 법칙은 속도의 변화가 나타나는 겁니다. 빠르게 변화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그 가속도는 A는 M분의 F. 따라서 바꿔서 F는 MA라고 표현할 수도 있다 그랬었죠. 힘이 있으면은 물체는 속도가 변합니다. 자, 작용 반작용. 서로 힘이 쌍으로 작용한다. A가 B에게, B가 A에게. 되셨습니까? 이 개념으로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정리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셨죠? 자, 여기까지 보시고 아마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뒤에 있는 문제는 어느 정도 그래도 풀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풀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역시 잠깐 쉬었다가 가도록 하겠습니다.